안녕하신지요? 안녕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도 없는 듯합니다. 대학에서는 2년째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아직 강의실에서 얼굴 한번 보지 못했죠. 이렇게 접촉이 아니라 접속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고통이나 진료와 방역을 맡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이런 불편 정도야 감수해야지 하며 마음을 다독거립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피터 매더워는 바이러스를 한 개의 단백질로 둘러싸인 나쁜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숙주 세포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고 복제하면서 숙주의 몸을 손상시키는 이 유전 물질은 전염 속도나 돌연변이가 빠르고 별 증상이 없이도 전염을 일으키죠. 세포 실험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3일 동안 최대 1만 배까지 증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놀라운 전염력으로 사람의 신체에 나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정서에도 악영향을 일으키는 듯합니다. 언제부턴가 곁에 있는 사람을 잠재적 확진자 또는 바이러스 전파자로 여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사태가 끝난 뒤에도 타인에 대한 기피나 혐오가 습관처럼 남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접속이 접촉을 대체해버린 세상.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강의를 하고 소식을 나누며 사는 삶은 덜 위험할지는 몰라도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마음껏 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지 않고도 살 수 있었구나. 약속이나 모임 없이 저녁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있었구나. 옷이나 신발 따위를 사지 않고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를 타지 않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었구나. 처음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사람들은 독서, 산책, 요리, 봉제, 수공예, 악기 연주 등을 하며 일상의 새로운 리듬을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변화는 자연에도 찾아왔죠.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 인도 펀자브에서는 16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간 교통량이 줄어든 것만으로 30년 만에 짙은 스모그가 걷히고 대기가 맑아졌기 때문이라고요. 멀리 빛나는 산맥을 바라보며 사는 삶과 스모그에 갇혀 전망 없이 사는 삶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저도 예전보다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거친 하늘 저편으로 북한산이 보이고 천변에 가을꽃이 피어나는 풍경에 자주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 덕분에 오히려 자연과의 거리가 한결 가까워지고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가고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생태계 위기에 대한 수많은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절대 멈추지 않았던 개발과 소비가 현저하게 줄었고 최소화된 삶의 규모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퀴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었던 이 거대한 바퀴를 멈추고 다른 작은 바퀴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개인적 일상뿐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 중에서 후자가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두 기둥과 내 지붕은 모두 작동을 멈추게 됐다고 진단했는데요. 여기서 두 기둥이란 생태적 질서와 지정학적 질서를, 또 내 지붕이란 지구화한 산업, 도시화, 금융화, 거버넌스를 말합니다. 이 낡은 시스템이 근본적 한계점에 도달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서식지의 팽창을 멈추고 통제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돈 되는 건 무조건 내다 팔고 부수는 신자유주의 시절의 행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김종철 선생님은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라는 책에서 비정상적인 근대 문명을 뒷받침해왔던 성장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비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태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성장시대의 종언은 이제 비로소 인류 사회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됐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신호로 보셨죠. 그렇다면 새로운 질서란 무엇이고 또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청사진을 만드는 일은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는 과제인데요. 이것은 몇 명의 정치가나 오피리언 리더들의 몫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관계 맺으며 끊임없는 토론과 실험을 통해서 그려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혼탁한 선거판을 보면 이 땅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란 얼마나 요원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평범한 시민들이 놀라운 지혜와 공동체적 연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에 가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민주적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저도 제 안에서 재생산되는 욕망과 부지런히 싸우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주입하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돌보지 마라.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그 얼굴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목소리들은 코로나19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바이러스의 창궐로 허둥거리는 낡은 체제의 비명인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시골에 있는 하청업체로 파견된 정은이라는 인물은 이 부당한 조치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간힘으로 버텨냅니다. 낯선 자취방 유리창에 빨간 매직펜으로 1부터 365까지 숫자를 적어두고 하루하루 지워나가면서 말이죠. 회사는 온갖 부당 노동행위로 퇴직을 종용하고 힘이 없는 동료들은 그녀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지만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도 정은은 위험한 현장 일을 열심히 익히며 동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특히 막내로 불리는 동료는 정은을 조용히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고압 전류에 타 죽거나 추락사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해고라는 그 막내의 말은 노동의 극한 지정과 생활에 대한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막내는 어린 딸 셋만 남긴 채 송전탑에서 감전되어 추락사합니다. 그의 죽음을 조용히 덮으려는 본사 간부들을 향해 정은은 당신들이 죽게 만들었잖아. 우리가 제발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며 울부짖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송전탑에 올라가지 못하던 정은이 갑작스런 정전 사태를 해결하려고 안개 낀 바다 위에서 전선을 타고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아찔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자를 복구하는 순간 섬마을에 일제히 불이 들어오는 장면은 또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제가 이 편지에서 다소 장황하게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정은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엄마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해고했다. 회사 동기들도 나를 해고했고 지금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를 해고했다. 나는 내 목에 감긴 팽팽한 목줄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고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외다리 줄 위를 걷고 있다. 그렇게 걷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외다리 줄 위를 걷지 않기 위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극장을 나섰는데 영화보다 더 열악한 실제의 노동 현실과 거기에 맞서 혼신을 다해 싸우고 계신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포스터를 다시 보니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제목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접속어야말로 매 순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뜨겁게 살아가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나 힘이 센 말인지요. 어떤 막막함과 위태로움 속에 놓인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까지 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